군 상층부에서 권력투쟁의 양상이 보이기 시작할 때인 6월 3일 오후 4시부터 1시간 30분 동안 박정희 부의장은 대구 매일신문, 서울분실, 정경원 기자와 단독 회견을 가졌다. 5월 23일에 외신 기자들과 회견한 이후 처음이었다. 최초의 단독 인터뷰를 대구에서 발행되는 신문과 한 것은 고향에 대한 배려인 것처럼 느껴진다. 박정희의 인간성이 솔직하게 드러나는 인터뷰 기사의 전문은 이러했다. 기자, 오늘은 동양 선배를 대하는 마음에서 좀 터놓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대구 청수원 아주머니의 안부도 전해드리고요. 박정희, 좋습니다. 청수원 아주머니한테는 신세도 많이 졌는데 편지라도 한 장 해줘야겠는데 또 취재하러 왔소. 나는 고향 친구라기에 이야기나 좀 하고 싶었는데. 기자, 박 장군이 군사혁명을 결심한 동기는? 박정희, 과거 25년간의 군인 생활을 통해서 나는 누구보다도 군이 정치에 관여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해왔습니다. 그런데 기성 정치인들에게 정치를 맡겨놓으니까 꼭 망할 것만 같았어요. 아 그래, 국가 민족이 망해가는 판에 군이라고 정치에 불관여한다는 원칙만을 고집할 수 있겠소. 그래서 최후 수단을 쓴 것뿐입니다. 기자, 이 정권 하에서도 군사혁명의 기운이 있었다는데 이번 5.16 혁명의 직접적 동기를 좀. 박정희, 하기야 이승만 정권 때도 3.15 부정선거를 계기로 흥분한 일부 영관급 장교단이 들고 나서려고 했는데 아시다시피 4.19 혁명이 일어나 학생들에게 맡긴 셈이죠. 그건 그렇다 하고 이번 군사혁명의 직접적인 동기야 여러분이 다 아시다시피 장 정권이 국민의 뜨거운 염원을 팽개치고 무능과 부패로 일관해 도저히 그들로서는 긴박한 위기를 타개할 힘이 없다고 단정했기 때문입니다. 첫째, 국민을 기아로 몰아넣은 그들의 무능도 무능이려니와 장면 씨의 리더십이란 게 말이 아니었거든요. 사실 혁명 구호에도 있지만 이북 공산당의 간접 침략은 눈에 보일 정도였고 부패와 무능으로 인한 경제 파탄은 결국 국민을 극도의 불안과 부황증으로까지 몰아넣지 않았소. 이래가지고야 군대인들 안심하고 국토 방해에만 전념할 수 있었겠소. 아닌 게 아니라 이러다간 1년 후에는 공산주의가 시골 농촌까지 침투할 것이라고 나는 분명히 판단했소. 기자, 간접 침략을 분쇄하자는 혁명 구호를 내걸 만큼 장 정권은 반공에 무력했던가요? 박정희, 무력 정도가 아닙니다. 놀라지 마시오. 망할 놈들. 이번에 조사해봤더니 붉은 마수는 이미 장 정권의 장관급까지 뻗치지 않았겠소. 1961년 6월 3일의 최고회의 박정희 부의장에 대한 매일신문 정경원 기자의 인터뷰 기사는 이렇게 이어진다. 기자, 그런 어마어마한 간첩 사건을 장 정권이 몰랐단 말입니까? 박정희, 천만에. 경찰은 이미 사건을 인지했지만 압력에 눌려 흐지부지해버렸다니 기가 막힌 일아니요. 여북하면 미국에 가 있는 최경록 장군 같은 분은 재미 유학생들이 그곳에서 영주하려 한다고 전해왔겠소. 기자, 박 장군의 가정 환경을 좀. 박정희, 신당동에 집 한 칸 있는데 처하고 10살, 7살 나는 기집애 둘, 4살짜리 머슴애 하나뿐입니다. 재혼해서 뭐 다 어리죠. 기자, 군사혁명 전후의 사정을 이야기해 줄 수 없습니까? 박정희, 다 지나간 얘긴데 참가 부대는 다 알 거요. 알려달라고. 34단, 33사단, 공수전투대, 해병 제1여단, 육군단 포병. 서울서 행동한 주류 부대는 이 정도고 이 밖에 대구, 부산, 광주, 논산훈련소, 청주 등 후방부대와 일부 야전군 사단에서도 호응을 약속했습니다. 최초의 계획은 작년 12월부터죠. 그땐 영관급 장교들이 열렬했고 2군 참모장이던 이주일 장군의 협력도 많이 받았죠. 기자, 도중에 정보가 새었다는 말도 있었는데 박정희, 일부 정부가 새어서 초조할 때도 있었지만 나 자신은 군사혁명을 결심했을 때 이미 죽을 각오가 되어 있었소. 물론 우리 동지들은 이번 거사에서 만일 배신한 자가 있으면 극형에 처하도록 서약했었소. 사실 까놓고 말하자면 내가 실패했더라도 후회는 안 했을 거요. 내 뒤를 이어 제2, 제3의 혁명은 당연히 얘기할 수 있었으니까요. 기자, 정보는 왜 샜습니까? 박정희, 글쎄 한 놈이 배신했기 때문에 약간 당황했지만 미군 개통은 장도영 중장이 잘 커버했죠. 기자, 아슬아슬한 에피소드가 있으면. 박정희, 12일의 거사 계획이 정보 누설로 실패하고 13일 전 혁명군에 16일 오전 3시에 행동하도록 지시를 완료했소. 사실은 정보가 새었기 때문에
예정보다 1시간 늦었고 한강에서는 헌병들과 본의 아닌 교전까지 있었죠. 예정대로 됐다면 장면이도 장관들도 모조리 내 손으로 잡아넣는 건데 그때 지휘 위치가 어디냐고요? 육관구 사령부였소. 기자, 박 장군이 가진 신조는? 박정희, 나는 군인이니까 국가에 충실하게 봉사하겠다는 일념뿐이죠. 아무리 썩고 혼탁한 세상이지만 올바르게 살아보겠다는 신념은 굽히지 않았죠. 기자, 신뢰가 되면 양해해 주십시오. 한간에서는 박 장군을 아주 냉혹한 군인으로 알고 있는데. 박정희, 그건 너무한데요. 사기여 보이소. 그렇게 냉정한 사람은 아닐 겁니다. 하기야 나는 5.16 전에 많은 사회단체와 사회인들과 접촉해봤지만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그들은 거의 도둑질, 협박 같은 얘기에만 열심이었어요. 그래서 나는 되도록 그들과 절연하게 됐죠. 청탁, 부탁 같은 것을 이 사회에서 없애자는 게 내 신념이고 인간혁명이란 말도 있는데 요새도 나한테 부탁 오는 사람이 있으니 곤란합니다. 아직도 정신이 덜 난 모양이죠. 기자, 박 장군의 취미는? 박정희, 영화는 그다지 좋아하지 않습니다. 사색하거나 사서 읽는 걸 좋아합니다. 어떤 책을 좋아하냐고요? 각국의 혁명사를 좀 읽었는데 그것도 역사서적에 들어가나요? 요즘은 경제 공부도 좀 합니다. 나의 투쟁이란 영화들 봤냐고요? 대구서 영화도 보고 책도 읽었죠. 기자, 양담배를 피워본 적은? 박정희, 5.16 전에는 나도 양담배를 피웠죠. 혁명 후에는 딱 끊었소. 기자, 구 정권 때의 국회의원에 대해서 옥석을 구분할 용의는? 박정희, 부패에 부정한 정권과 이에 동조한 자는 다시는 출마를 못하도록 법령으로 만들어 놓고 군도 물러나야겠소. 이 문제는 더 연구해봐야겠지만 옥석은 가려야겠죠. 기자, 참신하고 양심적인 정치인은 어디다 기준을 두고 있나요? 박정희, 어쨌든 앞으로 보다 깨끗하고 애국하는 젊은 세대가 나와야 할 겁니다. 기자, 한간에는 국가재건 최고회의 인사가 어쩌면 너무 이북계에 치우친다는 오해도 있는 모양인데. 박정희, 우리에겐 그런 편협한 지역관념은 없소. 사실 이번 혁명에는 이북 출신 동지들이 보다 많이 참가했으니까요. 기자, 박 부의장이 부정의 온상이란 국회의사당에 들어온 첫 느낌은? 박정희, 이 방이 누구 방인지는 몰라도 처음 왔을 때는 확 불을 지르고 싶은 분노가 앞섰지만 국가 재산이 아까워서 참았소. 어쨌든 언론인 여러분 잘 부탁합니다. 이 인터뷰 이틀 뒤 박정희 부의장이 구미면장 장월상 앞으로 친필 사신을 전한다. 장월상은 박정희와 함께 구미 보통학교를 다닌 동기생이기도 했다. 조국과 민족의 이 절박한 현실을 눈으로만 보고 있을 수 없어서 일사봉공, 애국지성에 불타는 젊은 청년 장교들과 국군 장병들의 구국정신이 발화점에 도달하여 걸기한 것이 5.16 군사혁명이었습니다. 5월 12일 최후의 결심을 하고 상경하는 도중 금오산 상공을 통과하면서 그리운 고향 사나와도 작별하고 지나갔으나 천우와 신조가 우리를 버리지 않았고 3천만 동포들의 염원이 무심치 않아서 근본 혁명 대업이 성공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천년 역사를 통해서 누적된 적폐와 구악들을 완전히 발본하고 자손만대 행복과 복지를 누릴 수 있는 조국 대한민국의 굳건한 토대를 닦아야 되겠다는 것이 우리들 혁명군 장병들의 일념입니다. 이 민족적인 대과업은 한두 사람의 노력으로는 안 될 것이며 군인들의 힘만으로서도 성취할 수 없을 겁니다. 전 국민이 일치 단결하여 이 거대한 민족적인 사명 완수에 총진군하는 길만이 성공의 유일한 첩경일 것입니다. 우리들은 생사를 초월하고 목숨을 걸고서 기어코 이 과업을 완수하고자 합니다. 고향에 계신 여러분, 우리들도 남과 같이 잘 살 수 있고 행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들의 정신과 노력으로서 이것은 가능한 겁니다. 앞날의 영광스럽고 찬란한 조국 건설을 위해서 우리들은 분발합시다. 우리들 후손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게 하기 위해 우리들 당대는 희생을 하고 노력을 해야 하겠습니다. 박정희는 정권을 잡자 대구사범 동기생들을 주변에 많이 데려다 놓았다. 서정귀, 조중출, 왕학수, 황용주, 권상하는 많이 알려진 경우고 김병희는 바깥으로 드러나지 않고서 박정희를 도운 사람이다. 박정희 의장은 대구사범 때부터 단짝이던 김병희를 은사 김영기 선생 회가변에서 만나자마자 학창시절에 했던 장난대로 김병희의 귀를 잡아 비틀고는 식장까지 끌고 갔다.
반도 호텔에서 최고 회의 주최로 파티가 열렸을 때 당시 한양대학교 물리대학장이던 김병희도 초청을 받아갔다. 박 의장이 부하들을 거느리고 들어왔다. 박정희는 김병희를 발견하자 곧장 다가왔다. 참석자들은 무슨 일인가 하고 주목하고 있는데 박정희는 김병희와 악수를 나눈 뒤 수행원들을 둘러보고 말했다. 나의 대구사범 동기인데 한양대학교 물리대학장이시다. 한 사람씩 인사드려. 병희야, 나를 좀 도와줘. 수학을 하는 내가 도울 일이 있나. 김 교수는 사양했지만 다음날 김용순 최고위원이 찾아와 학생 문제 담당 상임자문위원 자리를 권했다. 그렇게 할 김병희는 최고회의로 나가게 됐는데 어느 날 박정희가 불렀다. 박 의장은 김병희가 집무실로 들어오자 대뜸 한다는 말이 이 자식아 한 건물 안에 있으면서 왜 안 왔지? 였다. 김병희는 야 지금 여기 들어오는데 2시간이나 걸렸어. 별로 할 말도 없는데 시간이 아까워서도 자주 올 수야 없지 라고 했다. 박 의장은 부관을 부르더니 김병희 교수만은 무상 출입시켜라 고 지시하는 것이었다. 김병희는 자신의 회고록에서 친구 박정희를 이렇게 묘사했다. 내가 의장실에 처음 들어갔을 때의 첫인상은 그 방이 어쩌면 그렇게도 초라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었다. 마치 야전사령관이 있는 천막 속을 방불케 했다. 특히 그가 앉은 의자는 길가에서 구두 닦는 아이들 앞에 놓인 나무 의자와 조금도 다를 바가 없었다. 게다가 그가 피우는 담배는 국산 아리랑이었다. 당시 내가 피우던 담배는 국산으로는 최고급품인 청자였고 때로는 선물로 받은 양담배였다. 하루는 그 방에 들어갔더니 마침 점심을 먹고 있는데 10원짜리 냄비운동 한 사발과 노랑무 서너 조각이 전부였다. 나는 친구들과 어울려 10원짜리 우동을 50그릇이나 살 수 있는 500원짜리 고급 식사를 마치고 온 터라 몹시 양심의 가책을 받았다. 권력자로 변한 박정희는 소박한 인간상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었다. 육사 생도들을 혁명 지지 시위에 동원하는 데 이력을 맡았다가 박정희의 경호원이 된 육사 11기 이상훈 대위는 광주에서 열린 혁명 지지대회에 참석한 박 의장을 수행하여 작은 호텔에 들었다. 한밤중에 호텔 문 앞에서 경비를 서고 있는데 화장실을 겸한 세면실에서 인기척이 들렸다. 이 대위가 가보니 박정희가 양말을 빨아 줄에 널고 있었다. 양말이 신고 온 한 켤레밖에 없어 밤에 몰래 나와 그런 일을 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 대위에게 들킨 박정희는 멋쩍은 표정을 지었다. 박정희의 양말과 관계된 이야기가 하나 더 있다. 5.16 당시 국무원 사무처 보도과장은 국방부 보도과장 출신 이용상이었다. 혁명 정부 하에서는 공보부의 보도처 보도과장으로 일하게 됐다. 박정희가 구사단 참모장일 때 그 밑에서 정훈부장으로 근무했던 이용상 시인은 계급을 떠나서 박정희 집안과 인간적으로 친밀했다. 기자들은 이런 사실을 알고 이용상에게 박정희 의장과의 기자회견을 주선해달라고 졸랐다. 이용상은 장충동에 의장 공관으로 전화를 걸었다. 유경수가 받았다. 박 의장이 언제 돌아온다는 것만 확인했다. 이용상은 중앙청 출입기자들을 데리고 무턱대고 장충동으로 갔다. 박정희는 외출해서 돌아오더니 발을 씻고는 양말도 신지 않은 채 회견 장소에 나와 의자에 걸터 앉았다. 이낙선 소령이 호주머니 속에 양말을 넣고 와서 박 의장에게 귀옛말로 사진 기자들도 왔으니 양말을 신으시지요 라고 했다. 박정희는 큰 소리로 발은 찍지 말라고 해 라고 하면서 끝까지 맨발로 기자회견을 했다. 한국일보 윤종현 기자가 박 의장님의 주량이 어느 정도입니까? 하고 물었다. 내 주량은 여기 있는 이용상 동지에게 물어보시오. 윤 기자는 말을 잘못 알아듣고 다시 물었다. 아닙니다. 이용상 과장의 주량은 우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내가 묻는 것은 의장님의 주량입니다. 아마 이용상 동지 주량은 여러분들도 잘 모르실 겁니다. 이분은 종로에서 동대문까지 가는데 일주일이 걸리는 사람이에요. 중간중간에 있는 술집을 다 들러야 하거든요. 5.16 혁명 직후 박정희를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본 사람들 가운데는 홍득만 중사가 있다. 그는 5.16이 났을 때 육군 참모차장실 선임하사관이었다. 그는 1952년 박정희가 대구에서 육본 작전국 차장으로 근무하고 있을 때 그 밑에서 하사관으로 근무했다. 어느 날 일찍사령 박정희 대령이 사병들을 집합시켰다. 홍 중사가 집합 완료를 보고하자 박정희는 전원 모자 벗어 라고 명령했다. 사병들의 두발 상태가 불량함을 확인한 박 대령은 가서 가위 가져와 라고 했다. 박정희는 두발 상태가 가장 단정한 홍 중사의 머리칼을 싹둑 자른 뒤 해산시켜라고 하고는 아무 말도 없이 들어가 버렸다. 홍 중사는 박 대령에게 찾아가서 명색이 제가 하사관인데 이렇게 하시면 부하들이 저를 어떻게 보겠습니까? 하고 하소연을 했다.
박정희는 웃으면서 그럴 거야. 지금 사병들이 뭘 하고 있는지 한번 보고 와 라고 했다. 홍중사가 막사로 내려가 보니 텅 비어 있었다. 사병들이 모두 이발하러 갔다는 것이었다. 하사관이 억울하게 혼이 나는 것을 본 사병들이 알아서 한 것이었다. 홍중사가 이것도 지휘통솔법입니까? 라고 하니 박정희는 바로 그거야 라면서 씩 웃었다. 5.16이 터지자 홍중사는 바로 곁에서 박정희를 시중두는 역할을 하게 됐다. 박정희는 최고회의 사무실에서 살다시피 했다. 잠을 언제 자는가 싶을 정도로 항상 깨어있고 일하고 있었다. 박정희는 야전 침대에서 자고 일어나면 아침 신문부터 꼼꼼히 읽었다. 그 다음에는 중앙정보부, 육해공군 정보부대에서 올라온 각종 보고서들을 뜯어 밑줄을 쳐가면서 읽기 시작했다. 그 다음엔 진정서와 건의서들을 읽었다. 보고서를 읽느라고 아침을 생략할 때도 있었다. 어느 날 유경수가 신당동 근무 중인 박환영 중사를 시켜 꿀 한 병과 잣 한 봉지 그리고 양주 한 병을 보냈다. 박정희는 홍중사가 있을 때만 잣 몇 알을 입에 털어 넣은 뒤 양주 한 잔을 얼른 마시곤 했다. 꿀은 가끔 한 숟갈씩 퍼먹었다. 혁명의 성공으로 박정희의 신당동 생활은 곧 끝나게 되고 유경수의 생활도 많이 바뀐다. 유경수의 사촌 동생인 송재관은 그때 평화일보 기자로 근무하고 있었다. 군부 쿠데타 소식을 듣고 이종 사촌 자영이 앞장을 섰다는 것을 알게 되자 한 반년 전에 있었던 일이 생각났다. 유경수가 송재관에게 전화를 걸어 동생 회사 끝나고 우리 집에 들러줄 테야 라고 했다. 무슨 일이죠? 나 지난번에 돈 탄 것 가지고 집 수리했어. 그날 퇴근길에 신당동에 들렀더니 유경수는 처마 끝에 플라스틱 차양을 덧대어 놓고 자랑하고 있었다. 갯돈을 타서 마음먹고 만든 것이었다. 그런 평범한 주부이던 유경수에게 송재관은 5월 17일 전화를 걸었다. 아니 자영은 왜 앞장서서 그런 일을 했어요? 송재관은 이종 사촌 누님으로부터 그러게 말이다 라는 말을 기대하면서 위로의 말을 준비했다. 그런데 수화기를 통해 들려오는 유경수는 정치나 시국 같은 데에는 무관심하던 예전의 그 사람이 아니었다. 유경수는 정색을 하고 말하는 것이었다. 아니 동생 무슨 소리야? 아니 자영이 위험한 일에 가담하셨기에. 송재관은 순간적으로 내가 말을 잘못했나 라고 생각했다. 유경수의 또박또박한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세상이 온통 부정부패로 물들고 혼란에 빠진 채로 국민들이 어떻게 살겠어. 그냥 그대로 간다면 나라는 어떻게 될 것 같아. 송재관은 대충 대답하고 전화를 끊으면서 이상하다. 저 누님이 언제 저렇게 변했나 라고 중얼거렸다.